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꿈일 거야. 이건 정말 꿈일 거야.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절규하는 제 목소리가 텅 빈 양식장에 메아리 쳤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싱싱하게 헤엄치던 방어 수만 마리가 하얗게 배를 뒤집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어요. 30년 은행원 생활을 정리하고 모든 걸 걸었던 이 양식장에서 1년 반의 꿈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버린 거였어요. 자기 자본 20억의 집까지 담보로 잡은 대출 10억까지 총 30억이라는 거금이 순식간에 바다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지역 방송에 성공한 기여인으로 나왔던 제가 이제는 파산 위기에 몰린 실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브로커의 달콤한 말을 믿고 뛰어든 방어 양식업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은퇴 사연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누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대형은행 지점장실 오후 4시 제가 마지막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어요. 30년 은행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속 고향 바다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파란 물결과 하얀 포말,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서 있던 그 바다였거든요. 지점장님, 퇴직 축하드려요. 후배 직원들이 들어와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공허감이 밀려왔어요. 30년간 매일 앉았던 이 자리, 매일 마주했던 이 풍경들이 내일부터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골프도 치시고 여행도 다니시겠네요. 후배 말에 전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매일 같은 루틴, 의미 없는 시간들의 반복, 문득 액자 속 바다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파도가 리듬을 타며 밀려오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사람들이 나간 후 전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도심의 빌딩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저 멀리 한강도 보였지만 고향 바다의 그 푸른 물빛과는 너무 달랐어요. 손가락으로 액자를 어루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새벽마다 배를 타고 나가던 모습, 싱싱한 생선 냄새로 가득했던 포구, 바람에 흔들리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전 액자를 들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감사패들, 책장에 꽂힌 금융 관련 서적들, 컴퓨터 모니터에 반사된 제 모습, 이 모든 게 갑자기 남의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작 제가 진짜 원했던 삶은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시작해볼까?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지난 30년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가 담겨 있었어요. 제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더 이상 안정만을 추구하는 은행원의 눈이 아니었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퇴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 지하철에서도 계속 액자를 들여다봤어요. 고향 바다가 자꾸만 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는 제 표정만 봐도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챘어요. 퇴직식 어땠어요? 그냥 그랬지 뭐. 전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고향 바다 생각뿐이었거든요.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말을 꺼냈어요. 이제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편하게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후배 김 과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님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시네요. 그렇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골프도 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잖아요. 연금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사시면 되죠. 안전이 최고라는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30년간 은행에서 들어온 말이었거든요. 리스크를 피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갑자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전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안전보다 도전을 택하고 싶어.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30년을 안전하게만 살았잖아. 매일 똑같은 일상, 예측 가능한 미래. 이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해보고 싶어. 전 액자 속 고향 바다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죠. 나이가 몇 살인데 도전을 해요. 이제는 편안하게 살 때잖아요. 하지만 전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안전한 길만 걸어왔던 지난 30년이 갑자기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이대로 남은 인생도 그냥 흘려보낼 건가? 매일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연금 받으며 시간만 때우다가 끝날 건가? 여보, 난 정말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고향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을 느꼈나 봐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전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안전이냐, 도전이냐, 30년간 안전만 추구해온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고향 바다가 저를 부르고 있었고 전 그 부름에 응답하고 싶었거든요. 내 남은 인생은 안전보다 도전이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게 두렵기보다는 설레더라고요. 어쩌면 진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가족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더라고요.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실 거라면 신중하게 하세요. 매달 일정한 연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생활비는 해결되잖아요. 굳이 위험한 일을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아내는 늘 그랬어요. 안정적인 수입,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선호했거든요. 하지만 전 다른 생각이었어요. 연금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 문제였달까요? 그때 아들 민호가 집에 왔어요. 34살인 민호는 몇 달 전에 대기업을 관뒀거든요. 회사 생활이 맞지 않는다며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버지, 퇴직 축하드려요. 민호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민호야, 넌 앞으로 뭐 할 거니?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솔직히 도시 생활이 너무 숨막혀요. 매일 지하철 타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보고 상사 눈치만 보고 이게 진짜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민호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활을 30년 했거든요. 그때 민호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고향이 어디시죠? 부산 근처 작은 어촌이야. 왜? 거기 바다가 있죠? 아버지도 새로운 시작하시고 저도 새로운 시작하는 거 어때요? 같이 고향에서 뭔가 해보는 거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혼자 하기에는 막막했던 일인데 아들이 함께 해준다니요? 정말이니? 네, 진짜예요. 도시에서는 답답하기만 해요. 아버지 고향 바다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전 고향 어촌 계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거든요. 계장님, 저 김현우예요. 아, 현우야. 오랜만이네. 은행 일 잘하고 있다면서 얼마 전에 퇴직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고향에 내려와서 뭔가 해볼까 하는데 혹시 양식장 할 만한 자리 있나요?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마침 빈자리가 하나 나왔어. 작년에 하던 사람이 포기했거든. 자리는 정말 좋아. 바람막이도 잘 되어 있고 수심도 적당하고 계장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브로커 한 명이 찾아왔어요. 양식장 일을 도와준다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양식장 사업이 요즘 대박이에요. 특히 방어 양식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죠. 브로커는 유창하게 설명을 늘어놓았어요. 초기 투자금, 예상 수익, 관리 방법까지. 너무 달콤한 말들이었어요. 30억 정도면 충분해요. 설비 갖추고 치워놓고 사료비까지. 관리만 잘하면 첫 해부터 순이익 5억은 거뜬하죠. 30억이라는 숫자가 크긴 했지만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면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은행에 오래 다녔으니 대출받기도 쉬웠고요. 정말 그렇게 쉬운 건가요? 물론이죠. 요즘 바다 환경도 좋아졌고
기술도 많이 발달했어요. 예전처럼 어렵지 않아요. 브로커 말이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적이기도 했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브로커와 만난 지 일주일 후 전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고향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말로만 들어서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실제로 보고 느껴봐야겠더라고요. 민호야, 같이 가자. 아버지 고향 바다 구경시켜 줄게. 좋아요, 아버지. 새벽 5시에 출발해서 3시간을 달려 고향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바다였는데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하얀 포말이 리듬을 타며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멋있네요. 민호도 감탄하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도시에서만 살던 아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을 거예요. 전 방파제 끝까지 걸어가서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서서 배들이 들어오는 걸 지켜봤던 기억들 말이에요. 아버지, 여기서 낚시하셨어요? 응, 내 할아버지랑 매일 여기 왔었어. 새벽마다 배 타고 나가서 고기도 잡고.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현우야,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란다.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야. 제가 왜 이 바다를 떠나야 했을까 싶더라고요. 도시에서 30년을 살면서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어촌 계장님과 만나서 양식장 자리를 직접 봤어요. 정말 좋은 위치였거든요. 바람막이도 잘 되어 있고 수심도 적당하고 뭔가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현우야, 이 자리 말이야. 작년까지 김씨가 하고 있었는데 망했거든. 그래도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아. 왜 망한 거예요? 글쎄, 관리를 제대로 안 했나 봐. 양식업이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도 너는 은행 다녀서 계획성도 있고 돈 관리도 잘할 테니까 괜찮을 거야. 계장님 말을 들으니 약간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확신이 서더라고요.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년간 은행에서 쌓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포구를 걸어 다녔어요. 어릴 적 뛰놀던 그 골목들, 할머니가 생선을 파시던 그 자리,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던 그 창고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여기서 자라셨구나.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그래, 이곳이 내 진짜 고향이야. 그때 갑자기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서 새 인생을 시작해야겠다는 확신 말이에요. 이 바다에서 마지막 도전을 해보겠다는 결심이 단단해졌거든요. 해가 질 무렵 전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 바다에서 내 마지막 인생을 걸어보자. 바람이 불어와 제 얼굴을 스쳤는데 마치 바다가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파도 소리도 예전과 똑같았고 갈매기들 울음소리도 어린 시절 그대로였어요. 민호가 제 옆에 와서 같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여기서 할 거예요? 응, 여기서 해보자.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그날 밤 민박집에서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브로커 말대로 30억을 투자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였어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제 고향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바다를 봤을 때 마음이 완전히 정해졌어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요. 고향에서 돌아온 후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0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퇴직금이 8억, 적금과 예금을 합쳐서 12억, 자기 자본이 20억 정도였어요. 부족한 10억은 은행에서 빌려야 했죠. 담보로 잡힐 건 강남에 있는 우리 집뿐이었어요. 시세가 15억 정도 되니까 10억 대출은 문제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여보, 정말 집까지 담보로 잡을 거예요? 아내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해할 만했어요.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마련한 집인데 그걸 위험에 빠뜨린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알겠더라고요. 도시 생활은 안전해요. 연금도 나오고 의료보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병원도 가까이 있고. 근데 시골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정말 시골은 불확실했거든요.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수온이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질병이 돌 수도 있고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변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민호는 달랐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거든요.
아버지 실패해도 제가 감당할게요. 어차피 회사 다닐 생각도 없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이니? 네, 진짜예요. 제가 아직 어리니까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민호 말에 힘이 났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들이 함께 해준다니 든든했거든요. 하지만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계산을 해봤어요. 월 운영비가 얼마나 들지, 사료값은 얼마나 될지, 인건비는 얼마나 필요할지. 브로커가 말한 대로라면 첫 해 순이익이 5억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돈벌이가 있을까요?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믿고 싶기도 했어요. 만약에 망하면 어떻게 하지? 혼자 중얼거렸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20억 자기 자본에 10억 대출까지 30억을 다 잃으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었어요. 나이 60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하면서 말이에요. 안전한 길만 걸어온 30년이 너무 아까웠어요. 어느 날 밤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로 해보고 싶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알아.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 지금까지 안전하게만 살았는데 그게 정말 사는 거였나 싶어.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죠. 정말 하실 거면 신중하게 해요. 무모하게 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섰어요. 아내가 완전히 반대하지 않는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해 준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30년 근무한 은행이라 그런지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10억 대출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양식업은 위험도가 높은 업종이라서 금리가 조금 높을 수 있어요. 얼마나 높아요? 연 4.5% 정도 될 것 같아요. 연간 이자만 4,500만 원이었어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브로커 말대로 연간 5억 순이익을 낸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봤어요. 모든 걸 종합해 봐도 해볼 만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물론 위험하긴 했지만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걸어볼 만한 승부였거든요. 내 고향 바다에서 가족과 다시 시작한다. 결심을 다지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렸어요. 2024년 3월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은행에서 10억 대출을 승인받고 집 매매 계약서에 담보 설정까지 마쳤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죠. 자, 이제 정말 시작이다. 서류 뭉치를 들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민호는 오히려 신이 나 있었고요. 일주일 후 우리는 짐을 싸서 고향으로 향했어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완전히 내려가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 본격적으로 양식장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내는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곳을 오가기로 했고요.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에 착수했어요. 30억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기로 했거든요. 먼저 가두리부터 설치했어요. 바다에 떠 있는 큰 우리 같은 건데 여기서 방어들이 자라는 거였어요. 크기만 해도 한 변이 50m씩 되는 대형 가두리 10개를 주문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대규모네요. 설치업체 사장이 감탄하며 말했더라고요. 다른 양식장들과 비교해도 꽤 큰 규모였나 봐요. 다음은 발전기였어요. 바다에서는 전기가 필수거든요. 산소 발생기를 돌리고 사료 공급기를 작동시키고 각종 센서들을 가동하려면 말이에요. 대용량 디젤 발전기 3대를 설치했어요. 이거 한 달 기름값만 해도 몇백만 원 나갈 텐데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전 자신 있었어요. 브로커 말대로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었거든요. 산소 발생기도 최신식으로 구입했어요. 물고기들이 산소 부족으로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자동 사료 공급기, 수온 측정 센서, CCTV 시스템까지 정말 최첨단 설비였어요. 4월 말 드디어 치어를 들여왔어요. 방어 치어 10만 마리였어요. 한 마리에 500원씩이니까 치어값만 5천만 원이었죠. 작은 물고기들이 가두리 안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이 작은 애들이 1년 후에는 큰 방어가 되는 거죠? 그래, 잘 키우면 한 마리에 몇만 원씩 받고 팔 수 있어. 고향 주민들도 신기해했어요. 이런 대규모 양식장은 처음 본다면서 구경하러 오더라고요. 현우야, 정말 대단하게 하는구나.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런 일 하는 사람 처음 봐. 어촌 계장님도 감탄하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뭔가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고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는 민호와 함께 방파제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우리 가두리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민호야, 우리가 정말 해냈다. 네, 아버지. 이제 시작이죠. 그날 밤 민박집에서 잠들기 전에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정말 잘한 것 같아. 설비도 다 갖췄고 치어도 넣었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야. 조심해서 하세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내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지만 목소리에서 약간의 기대감도 느껴졌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두리를 확인했어요. 작은 방어들이 활발하게 헤엄치고 있었거든요.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이 아이들이 1년 후에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 마지막 직장은 이 바다다.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정말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거였어요. 돌아갈 길은 없었죠. 이제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어요. 양식장 일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민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서울에서는 거의 대화도 안 했는데 이곳에서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같이 일하게 되더라고요. 새벽 5시 전 민호를 깨웠어요. 민호야, 일어나자. 어망 손질해야 돼. 네, 아버지. 민호는 투덜거리지 않고 바로 일어났어요. 회사 다닐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생기가 넘쳤거든요.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전 민호에게 어망 매듭 맺는 법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돌려서 매듭을 지어야 돼. 너무 느슨하면 안 되고 너무 꽉 조이면 끊어져. 어렵네요. 민호가 서툴게 매듭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34살 어른이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아이 같았거든요. 천천히 해.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 아버지는 언제 배우신 거예요? 내 할아버지한테 배웠지. 너만 할 때? 그 말을 하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저에게 이런 식으로 바다 일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는 귀찮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연습하니까 민호도 제법 매듭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아, 이제 좀 감이 와요. 민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항상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표정이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민호야, 회사 그만둔 거 후회 안 해? 전혀요. 오히려 여기 와서 아버지랑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서울에서는 1년에 몇 번 보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둘이서 포구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생선찌개와 밥 한 공기씩 단순한 메뉴였지만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아버지, 진짜 맛있네요. 서울에서는 이런 맛 못 봤어요. 그래, 어릴 때는 이런 음식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저는 도시에서만 살아서 이런 게 신기해요.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으로 끓인 찌개라니. 민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양식장을 시작한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 좋았거든요. 오후에는 사료 주는 일을 함께 했어요. 자동 공급기가 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주는 것도 중요했거든요. 이렇게 골고루 뿌려야 해. 한쪽으로만 몰리면 안 돼. 네, 알겠어요. 민호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제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했어요.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만 보느라 스트레스 받았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해질 무렵 둘이서 방파제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네, 회사 다닐 때는 매일이 똑같았거든요. 지하철 타고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고 또 지하철 타고 집에 오고. 근데 여기서는 매일이 새로워요. 민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은행에서 30년간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매일이 모험 같았어요. 나도 그래. 이런 게 진짜 사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랑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서울에서는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같이 꿈을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할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여보, 민호가 정말 달라졌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 부자가 이렇게 가까워진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양식장 일도 좋지만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더 소중해. 첫 해가 지나고 나서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브로커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더라고요. 방어들이 정말 잘 자랐거든요. 10월 말 첫 출하를 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마리에 4만 원씩 받았는데 하루에 1000마리를 출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매출이 4천만 원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대박이에요. 민호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우리 둘 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SNS에 우리 양식장 사진을 올렸는데 갑자기 체험 낚시 문의가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방어 낚시 체험할 수 있나요? 직접 잡은 방어회 떠서 먹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양식장에서 체험 낚시를 한다는 발상을 못 해봤거든요. 하지만 민호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버지, 이거 해봐요. 요즘 사람들이 체험 관광 많이 하잖아요. 정말 될까? 한번 해보죠. 어차피 손해 볼 건 없잖아요. 주말에 시범적으로 체험 낚시를 열어봤어요. 한 명당 5만 원 받고 직접 잡은 방어로 회도 떠주고 매운탕도 끓여주는 패키지였어요. 첫 주말에 20명이 왔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와, 정말 싱싱하다. 서울에서는 이런 경험 못 해봐요. 다음에도 또 올게요.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SNS에 사진 올리고 후기 남기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11월에는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찼어요. 한 달 체험 수입만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양식장 수입에 체험 관광 수입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현우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 어촌 계장님도 신기해 하셨어요. 다른 양식장 사람들도 부러워하더라고요. 12월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은퇴자의 성공적인 기여 사례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거든요.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신 김현우 씨가 고향으로 돌아와 양식업에 도전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TV에 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도전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안전한 길만 걸었던 지난 날들이 아깝더라고요. 방송이 나간 후에 전국에서 견학 문의가 들어왔어요. 같은 처지의 은퇴자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양식업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전화가 매일 걸려왔어요. 연말 결산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첫 해 순이익이 정말 5억이 나온 거예요. 브로커 말이 맞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믿기지 않아. 첫 해부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아내에게 전화해서 기쁜 마음으로 말했어요.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대출 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이 정도면 3년 안에 대출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새해가 되면서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체험 관광을 확대하고 직거래 판매도 늘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기로 했거든요. 민호야, 우리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보자.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요즘 온라인 판매가 대세잖아요. 2월에 홈페이지를 오픈했는데 주문이 폭주했어요. 신선한 방어를 전국 어디든 택배로 보내드린다는 광고를 냈거든요. 현운의 바다목장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었어요. 포장지도 예쁘게 만들고 스티커도 붙이고 정말 그럴듯한 사업이 되어가더라고요. 3월에는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체험 관광객들도 더 많이 왔고 온라인 주문도 계속 늘어났거든요. 아버지, 우리 진짜 성공했네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순풍만 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게, 이런 게 진짜 인생이야. 바다를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안전한 길 대신 도전을 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2025년 5월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첫 수학 축제를 열기로 했거든요.
1년 반 동안의 성공을 축하하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어요. 민호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포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체험 관광객들, 지역 주민들, 언론사 사람들까지 100명이 넘게 모였어요. 현우야, 정말 우리 동네 자랑이야. 어촌 계장님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축제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직접 잡은 방어로 회를 떠주고 매운탕도 끓여주고 체험 낚시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와, 이렇게 싱싱한 방어는 처음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서울 횟집과는 차원이 달라요. 손님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은퇴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오후에는 지역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성공 비결이 뭔가요? 과감한 도전 정신이죠. 안전한 길만 고집했다면 이런 성과는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하면서도 마음이 벅찼어요. 정말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저녁에는 가족끼리 조용히 만선 축하 식사를 했어요. 아내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함께 했거든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아내도 이제는 완전히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더 이상 위험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민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울에서는 맨날 우울해했는데 여기 와서는 정말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그날 밤 방파제에서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1년 반 전만 해도 은행 지점장실에서 답답해하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으니까요. 내 선택은 정말 옳았어.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스마트폰에 날씨 앱 알림이 떴는데 기상청에서 경보를 발령한 거예요. 올 여름 이상 고온 현상 예상, 평년 대비 2도 이상 수온 상승 가능성. 잠깐 보고는 그냥 넘겼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난 1년 반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뭐가 문제 되겠어? 대수롭지 않게 폰을 치우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그때 민호가 옆으로 왔어요. 아버지, 뭘 보고 계세요? 그냥 바다가 예뻐서. 우리가 정말 잘 해냈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맞아요. 이제 정말 안정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쭉 이런 식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민호도 자신만만했어요. 우리 둘 다 완전히 성공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 이제 진짜 안정이야. 우리가 해냈어. 그날 밤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6월 중순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다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설마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온도계 좀 보세요. 수온이 26도예요. 26도? 평소보다 높네. 괜찮을까요? 뭐 여름이니까 좀 높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수온이 28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방어들의 움직임이 이상해졌어요. 평소보다 덜 활발하고 사료도 잘 안 먹더라고요. 아버지, 방어들이 뭔가 이상해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두리를 들여다보니 정말 그랬어요. 몇 마리가 물 위에 배를 뒤집고 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뭐가 문제지? 그때 어촌 계장님이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현우야, 큰일이야. 다른 양식장에서도 폐사가 시작됐어. 폐사요? 수온이 너무 높아져서 방어들이 스트레스를 받나 봐. 우리 마을 양식장 절반이 문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현실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가두리를 확인하러 나갔는데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십 마리의 방어가 죽어서 물 위에 떠 있었거든요. 아, 이런. 민호가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전말이 안 나왔어요. 1년 반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방어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 있다니요. 아버지, 어떡해요? 일단 죽은 것들부터 건져내자.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에도 더 많이 죽었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죽어갔어요. 일주일 만에 전체 방어의 30%가 죽었거든요. 3만 마리가 죽었어요, 아버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마리에 4만 원씩 받고 팔 수 있는 방어들이었는데, 그러니까 12억 원어치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료값이 갑자기 폭등했거든요.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료 원가가 2배로 뛴 거예요. 사료 공급업체에서 연락 왔는데 다음 달부터 가격이 50% 인상된대요. 50%? 그럼 한 달에 사료값만 2천만 원이 넘어가겠네. 원가가 너무 높아져서 방어를 키워도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남은 방어들도 계속 죽어나가니까 정말 답이 없었어요. 7월 말에는 태풍이 왔어요. 카눈이라는 이름의 태풍이었는데 우리 지역을 직접 강타했거든요. 아버지, 가두리가 위험해요. 태풍이 오기 전에 가두리를 보강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바람과 파도가 너무 세서 가두리 2개가 완전히 파손되었거든요. 으악, 민호가 절규했어요. 파손된 가두리 안에 있던 방어 1만 마리가 모두 바다로 달아나거나 죽었어요. 4억 원어치가 하룻밤 사이에 날아간 거였어요. 가두리 수리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업체에서 견적을 내준 게 8천만 원이었거든요. 게다가 파손된 그물과 부표들을 새로 사야 했고 죽은 방어들을 처리하는 비용도 들었어요. 처리비만 3천만 원 나올 것 같아요. 3천만 원? 죽은 생선 처리하는데 환경 규정 때문에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한대요. 8월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상환에 대한 독촉이었거든요. 고객님, 이번 달 이자 납입이 연체되었는데요. 아, 죄송해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처음 대출 받으실 때는 연간 5억 수익을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예상과 달리 손실이 많이 나서요. 은행 담당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담보로 잡힌 부동산 가치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추가 손실이 예상되면 담보 처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를 봤어요. 민호는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1년 반 전에 그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아버지, 이거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그러게, 센서 보강을 미뤘던 게 문제였나 봐요. 수온 변화를 미리 감지했으면 민호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초기에 센서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갖췄다면 조기에 대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9월에는 아내가 허리를 다쳤어요.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디스크가 악화된 거였어요. 여보,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어떻게? 언니 집에 가서 좀 쉴게요. 치료받으면서 결국 아내는 시댁 언니 집으로 가버렸어요. 가장 힘들 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때쯤 계산해 보니까 누적 손실이 이미 3억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폐사 손실, 태풍 피해, 수리비, 처리비, 높아진 사료값까지 모든 게 겹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10월 첫째 주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은 방어들마저 집단 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온이 다시 급격히 변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방어들이 견디지 못한 거였어요. 아버지, 이거 봐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가두리 안이 온통 죽은 방어로 가득했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남은 방어의 80%가 죽어버린 거였어요. 이럴 수가.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1년 반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방어 10만 마리가 거의 다 사라진 거였어요. 살아남은 건 고작 5천 마리뿐이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직접적인 손실만 20억이 넘었어요. 게다가 보험회사에서는 면책 조항을 들먹이며 보상을 거부했어요. 자연재해로 인한 수온 변화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보험을 왜 들었겠어요? 약관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차가운 말에 절망감만 더해졌어요. 그토록 믿었던 안전장치가 아무 소용없는 종이쪼가리였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장비 업체들이 위약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사료 공급 계약도 중도 해지하면서 위약금이 나왔고 가두리 임대료도 밀렸어요. 위약금만 1억 2천만 원 나올 것 같아요. 민호가 계산서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거든요. 재고 방어들 처리하는 것도 문제예요. 5천 마리를 어떻게 팔아요? 헐값에라도 처분해야지. 결국 한 마리에 10,000원씩 받고 팔았어요. 원래 4만 원에 팔던 방어를 4분의 1 가격에 떨이한 거였어요. 5천만 원밖에 안 됐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각종 보증금들을 회수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장비 임대 보증금, 부지 사용 보증금, 전기 설치 보증금까지. 계약서를 보니까 중도 해지 시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보증금만 3억이에요, 아버지. 3억? 네, 처음에 계약할 때 꼼꼼히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초기에 브로커가 너무 달콤하게 말해서 계약서 세부 조항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게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11월 초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요. 담보 부동산 경매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정리할 게 있어서. 이미 3개월째 연체 상황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강남에 있던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였어요. 15억 집이 경매로 나가면 12억 정도밖에 안 받을 텐데 거기서 대출금 10억을 빼면 2억밖에 안 남아요. 정말 끝이었어요. 자기 자본 20억, 대출 10억으로 시작한 30억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였어요. 남은 건 12억 빚뿐이었어요. 민호야, 미안해. 아버지가 잘못 판단했어. 아버지. 민호도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1년 반 전 그 밝고 희망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센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시장 조사도 부족했고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그날 밤 혼자 무너진 가두리 앞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1년 반 전에 그토록 희망차게 바라봤던 그 바다가 지금은 제 모든 걸 삼켜버린 무서운 괴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 바다에 졌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파도 소리만 쓸쓸하게 들려왔거든요. 며칠 후 민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서울로 올라갈게요. 그래, 이젠 도저히 못하겠어요. 다시 취업 준비해야겠어요. 민호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꿈을 키워왔던 아들마저 떠나는 거였어요. 미안하다, 민호야. 내 인생까지 망쳐서. 아니에요. 저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민호가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간 다음 날 전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망가진 양식장, 썰렁한 민박집,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60살에 이런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핸드폰으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다 망했어.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빚만 12억 남았어.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전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소리내서 울었거든요.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집도, 꿈도, 가족도. 남은 건 절망뿐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왔지만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임시로 전세 보증금 2억으로 구한 곳은 지하철역에서 한참 걸어 들어가는 반지하 월세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 곳곳에 검은 얼룩이 져 있었고 창문도 반쪽밖에 안 보이는 답답한 공간이었어요. 이게 내 집이구나. 작은 방 한 칸에 달랑 놓인 침대와 작은 테이블. 30억을 투자했던 제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벽에는 고향 바다 사진 하나만 붙여 놓았어요. 예전에 지점장실에 두었던 그 액자였는데 이제는 조롱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왜 저 바다에 갔을까? 매일 그 사진을 보면서 후회했어요. 안전한 연금 생활을 하면서 조용히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한 도전 정신 부렸다가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였어요. 아내는 여전히 시댁 언니 집에 있었어요. 허리 치료를 핑계로 했지만 사실은 저를 마주보기 싫어서였을 거예요. 이해할 만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먹은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는데 대화는 항상 짧았어요. 몸은 어때요? 그냥 그래요. 당신은? 나도 그냥. 할 말이 없었어요. 서로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
빨리 끊곤 했거든요. 민호는 취업 준비를 한다면서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안부 문자 정도만 보내왔는데 아버지 건강하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 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서 가족 앨범을 봤어요. 민호가 어릴 때 사진들, 가족 여행 갔을 때 사진들, 집들이 할 때 사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특히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서 있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제가 바다를 망쳤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사랑했던 그 바다를 제가 욕심 부리다가 원망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제 인생인가 싶었거든요. 은행 지점장에서 이런 반지하방 거주자로 전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빚독촉 전화도 계속 왔어요. 대출금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언제까지 기다려 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12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60살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어느 날 밤 정말 힘들어서 소주 한 병을 사왔어요. 혼자 마시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고향을 살리겠다며 들어왔지만 오히려 고향이 나를 삼켰구나. 소주를 한 잔씩 마실 때마다 후회만 밀려왔어요. 왜 안전한 길을 놔두고 굳이 위험한 도전을 했을까요? 왜 브로커 말을 그대로 믿었을까요? 왜 계약서를 꼼꼼히 안 봤을까요?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술에 취해서 혼잣말했어요. 정말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가족들한테 미안했고 저 자신이 한심했어요. 새벽 3시쯤 소주병을 보니까 비어 있었어요. 머리는 어지러웠지만 마음은 더 어지러웠거든요. 고향 바다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그 사진이 희망을 줬는데 이제는 절망만 안겨줬어요. 내가 왜 그 바다를 떠났을까? 왜 다시 돌아갔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바다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단지 도시 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였어요. 진짜 바다를 이해한 것도 아니고 양식업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막연한 로망으로 뛰어든 거였죠. 아버지, 죄송해요. 사진 속 아버지께 사죄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의지했던 바다를 제가 원망하게 만들어버려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면 옆집에 들릴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모든 걸 잃은 60살 노인의 눈물이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하는 순간이었어요. 반지하방에서 넉 달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고향 복지관에서였거든요. 현우 씨 맞으시죠? 저희 복지관에서 기여 관련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연이요? 네, 기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현우 씨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순간 기가 막혔어요. 제가 뭘 나눠준다는 거죠? 완전히 실패한 사례를 말이에요? 저는 성공 사례가 아닌데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주시면 되거든요. 성공담만큼 실패담도 중요하거든요. 실패담이요? 네. 기여 준비하시는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했어요. 제 실패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준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창피하기만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달랐어요. 혹시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누군가는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일주일 후 복지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떠세요?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정말 감사해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 실패가 누군가의 경고가 될 수 있겠구나. 제가 당했던 달콤한 유혹들, 놓쳤던 위험 신호들, 무시했던 계약 조건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적어도 몇 명은 큰돈 잃기 전에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제 경험을 정리해 봤어요.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어떤 걸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지, 브로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었던 것,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은 것,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기상 경보를 무시한 것, 센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 하나하나 적어보니까
정말 많은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성공에 취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걸 미리 알았다면, 하지만 후회해 봐야 소용없죠. 이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는 게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았어요. 강연 전날 밤 오랜만에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아버지 내일 강연한다. 강연이요? 무슨? 기여 실패 경험담. 다른 사람들한테 경고해 주는 거지. 아, 그런 거군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민호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은 실수 안 하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분명 도움 될 거예요. 아버지만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또 있겠어요? 민호 말에 조금 용기가 났어요. 그래,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강연 당일 아침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어요. 구겨진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봤는데 예전 은행 지점장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포장할 것도 없었거든요. 제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복지관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 실패가 가치가 있구나. 처음으로 제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실패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복지관에 도착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30명 정도 되는 중년 남녀들이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은퇴자들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어요. 떨리긴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더 이상 포장할 게 없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완전한 실패담이에요. 청중들이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성공 사례를 듣기 마련인데 실패 이야기부터 시작하니까요. 2년 전 저는 30억을 투자해서 방어 양식업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본 20억에 대출 10억이었죠.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 12억 빚을 지고 반지하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같은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첫 번째로 브로커의 달콤한 유혹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브로커가 30억이면 충분하다. 관리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수온 변화, 태풍, 질병, 사료값 폭등까지. 두 번째로는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은 것에 대해 말했어요. 보증금 3억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이유가 계약서 세부 조항 때문이었어요.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몰수 조항을 못 봤거든요.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세 번째로는 리스크 관리 부족에 대해 설명했어요. 보험에 가입했지만 면책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자연재해로 인한 폐사는 보상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센서 시스템도 부실했어요.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했어요. 성공에 취했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저는 첫 해 5억 순이익을 내고 완전히 자만했거든요. 기상청 고수온 경보까지 무시했어요. 겸손함을 잃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말 듣고 보니 저도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5억 투자해서 전복 양식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네,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모든 걸 잃지 마세요. 또 다른 아주머니가 질문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와서 인사해 주셨어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세요.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큰돈 잃기 전에 멈추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강연 잘 마쳤어.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의미 있었어. 한 분은 제 말 듣고 위험한 투자 포기하겠다고 하시더라.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경험이 헛되지 않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민호야. 네, 아버지가 미안해. 내 말 먼저 들었어야 했는데 혼자 독단으로 결정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배운 게 많았어요. 실패도 경험이잖아요. 민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음에는 내 목소리를 먼저 들을게. 그리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할게. 네,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보, 강연 어땠어요? 어떻게 알았어? 민호가 말해줬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한다고. 아내는 제 코트를 조용히 벗겨주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화났어요. 우리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민호 말 듣고 보니까 당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보,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에는 함께. 그날 밤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어요. 비좁은 반지하방이었지만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가 물었어요.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강연해 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그럼 그걸 하세요. 돈은 많이 안 되겠지만 의미는 있을 것 같아.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돈보다 의미가 더 중요해요. 이제는 안전보다도. 6개월 후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기여 실패 사례로 배우는 위험 관리라는 제목으로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강연을 하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 강연을 마쳤어요. 강연이 끝나고 청중들이 박수를 쳐줄 때 문득 1년 전 은행 퇴직식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꽃다발을 받으며 공허함을 느꼈는데 지금은 박수를 받으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똑같은 박수 소리였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강연장을 나오면서 벽에 걸린 거울을 봤어요. 1년 전 은행 지점장실에서 보던 제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더 희끗해졌고 주름도 늘었지만 눈빛만은 더 맑아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고향 바다 사진을 다시 꺼내 봤어요. 예전에는 이 사진이 희망과 절망을 오가게 했는데 이제는 평온함을 주더라고요. 고향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내 마지막 교단이었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바다에서 30억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은 것 같았거든요. 진짜 삶의 의미 같은 것 말이에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강연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엄마가 아버지 좋아하는 갈비찜 해주신대요.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또 다른 문자도 있었어요. 지난주 강연을 들었던 분에게서였어요. 선생님 말씀 덕분에 무리한 투자 포기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도 기회 되면 강연 꼭 들으러 갈게요.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 실패가 정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경고가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플랫폼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쯤 전 성공의 절정에 있다고 생각했었죠. 수학 축제를 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고 모든 게 완벽하다고 착각했었어요. 하지만 진짜 성공은 지금이 아닐까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하철에서 반지하 집으로 가는 길, 예전 같으면 초라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작은 집에서 더 의미 있는 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고향 바다 사진을 벽에 다시 붙였어요. 이번에는 액자를 새로 바꿨거든요. 더 예쁜 액자로요. 사진 속 파란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아버지, 이제 그 바다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바다가 저에게서 30억을 가져갔지만 대신 더 값진 걸 가르쳐 준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 한 분이 위험한 투자 취소했다고 문자 보내주시더라. 다행이에요. 당신 이야기 듣고 신중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나 봐요. 그러게, 이상하지? 실패 이야기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니.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실패도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는 것도 성공이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바다 사진을 봤어요. 새로운 도전을 꿈꿨던 제가 이제는 같은 사진을 보며 새로운 성공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꽃다발 받던 퇴직식의 공허함과 박수 받는 강연장의 뿌듯함. 시작과 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구나. 마지막으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요.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사연이 어떠셨나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